안녕하세요. 지원자쌤입니다. 고1 학생들을 위한 내신 한국사 개념 강의. 오늘 두 번째,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부터 우리 조선의 개항, 일본과의 개항, 미국과의 개항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전에 한 번에 연결해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절반 했는데 50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2시간 가까이로 강의를 찍으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끊어서 보는 학생들도 이렇게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자의적으로 끊고 나머지 절반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서양 배들이 당연히 중국이랑 미국으로 오가면서 조선까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통상 무역을 요구를 하죠. 특히 이제 조선이 러시아랑 접하게 돼요. 아까 봤듯이 텐진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했고 러시아랑 조선이 접하게 됩니다. 이제 러시아가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는데 대원군은 프랑스랑 연합해서 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프랑스랑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서도 천주교 신자가 대대적으로 탄압이 돼요. 많이 죽었죠. 애초에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서학 천주교 신자들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조 때도 이미 박해가 한 번 있었죠. 신유 박해라 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늘어났는데 대원군은 그냥 여차저차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을 없애고요. 조선의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처형합니다. 그게 병인 박해예요. 여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병인 박해부터 저 밑에 척합이 걸리까지 순서를 우선 제일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병인 박해부터 제네럴 셔머노, 병인 양요, 오페르토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그래서 병제병 오신척 이렇게 앞글자 따서 순서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병인 양요나 신미양요는 각각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그게 이제 병인 박해예요. 같은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가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평양이 이제 평안도였는데 그리고 그 배가 이제 조선의 통상을 요구해요. 무역을 요구했죠.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규수가 싫어요 하고 미국 배 보고 제너럴 셔머노 보고 물러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제너럴 셔머노 선원들이 평안도 관련해 살짝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평안도 백성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없애버리는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전에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예요. 그래서 병인 양요의 배경은 당연히 병인 박해고요. 그래서 병인 양요의 뜻은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인들의 소요, 약간의 군사적인 소요, 군사적인 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로즈 제도 쳐들어와요. 그래서 강화도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근이라는 조선 군인이 문수산성에서 프랑스를 조금 물리치고요. 양원수라는 군인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막아냈고요. 두 군인의 활약으로. 그래서 프랑스가 한 달 만에 강화도에서 철수합니다. 근데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강화도에 있던 외교장갑, 문화유산, 대표적으로 의계가 있죠. 왕실 의계. 그런 걸 약탈해서 가져가요. 근데 이게 영구 임대 방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바로 병인 양요예요. 병인 양요의 배경, 그리고 누가 쳐들어왔는지, 프랑스 로즈 제도 누가 활약했는지 조선에서 한성근이랑 양원수. 한성근이에요? 어머, 이게 뭐야? 그리고 그 결과 프랑스가 외교장관 약탈했다. 이것까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8년에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흥선대원군 아빠의 묘를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빠가 남연군이거든요. 근데 너무 도굴했고 실패하긴 했대요. 근데 뭐 어쨌든 너무 화가 나잖아. 대원군 아빠의 묘 남연군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원군이 본인 아버님 물자리를 찾아다닐 때 풍수지리가랑 같이 다녔는데 풍수지리가가 두 가지 땅을 추천을 해줬대요. 하나는 조선 대대로 부자가 나올 땅, 하나는 2대에 걸쳐서 황제가 나올 땅. 그래서 대원군 뒤도 안 돌아보고 2대에 걸쳐서 황제가 나올 땅을 골랐죠. 그래서 고종, 순종 이렇게 대한제국의 두 황제가 나왔잖아. 그러고서 나라 멸망했죠. 신기하죠? 어쨌든 아니 나 같아도 나는 성리학적 가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아빠 묘를 여기 서양 애들이 와서 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 대원군 서양 애들에게 굉장히 불만이 더 많아지겠죠. 이해감? 그래 도굴 사건이고요. 다음 아까 그 제네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미국 애들이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예요. 그래서 조선의 배상금 통상 요구하고요. 미국 애들이 이때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쳐들어와요. 미국 애들이 이것도 강화돼요. 초지진 덕진까지 점령해. 이후에 미국이 강화도에 있는 광성부를 공격을 했는데 이때 조선의 어제연이라는 장군이 활약을 해서 겨우 막아내요. 그래서 좀 힘겹게 막다가 계속 지고 있긴 했죠. 그래서 힘겹게 막다가 조선이 끝까지 미국이랑 통상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미군이 철수해요. 그게 그 뒤로 이제 대원군이 척합이라는 비석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봤나요? 우리 이병헌 씨랑 나온 거? 그 시작하는 배경이 신미양요죠. 그래서 이병헌이 신미양요 때 들어왔던 미군에 의해서 미국으로 끌려가죠. 끌려간 건가? 자세히 안 봐서 몰라요.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가 미군이 돼서 다시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게 신미양요입니다. 오케이? 대원군이 신미양요의 결과 척합의를 건립했는데 척합의 내용은 통상 수교 거부, 즉 서양과 무역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 내용을 가득가득 담았어요. 즉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서양과 수교, 통상을 맺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게 뭐라고? 척합의.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병, 제병, 오신척 순서 먼저 외우고요. 병인양요랑 신미양요는 각각의 배경, 전개, 누가 쳐들어왔는지, 사람 인물까지 잡고 조선에서 누가 활약했는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각각의 결과, 병인양요는 외교장각 문화 약탈당함, 신미양요는 척합의가 건립됐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개항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개항 누구랑? 일본이랑. 대원군이 73년에 하야를 합니다. 이제 신하들이 여러 가지 이름 많이 양반들이 아까 불만이 많았잖아요. 대원군이 막 자기들 묘지를 마음대로 깎아가고 막 서원도 없애고 그래서 막 요즘을 치면 악플 막 대원군 내려가라 그만둬라 막 하야라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당시에는 글로 이제 상소를 해요. 최익현이라는 가장 당시 좀 높으신 신하였죠. 신하가 이제 상소를 올렸죠. 그래서 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소를 받고 본인이 하야합니다. 그게 73년에 하야를 했고요. 그 이후에 조선의 여러 신하들이나 그 정도 좀 통상 개항은 항구를 열다야. 저 근대적 조약에 입각해서 항구를 여는 걸 개항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초기 통상 개화론자들 대원군 하야 직후에 1880년대 초에 개화를 주장했던 70년대 초에
80년대가 아니라 73년에 하였으니까 그 70년대 초에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 여기는 잘 안 나와요. 한번 그냥 간단히 보면 박규수라고 청나라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양 문물을 우리도 받아들이자, 청나라 양문동처럼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했고요. 오경석이란 인물은 역관 출신이에요. 역관이 그 통역하는 사람.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들려와서 이런 문물도 소개를 했고요. 유홍기는 의관, 의사 출신으로서 오경석이 가져온 책을 보고서 여러 가지 개화 사상, 좀 개혁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기보다 밑에 있던 김옥균, 박영효, 김홍집 이런 애들한테 좀 개화에 대한 지식이나 서양 문물이나 이런 걸 소개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개화파가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 이름 정도만 몇 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 이거는 진짜 안 나오는데, 일본 애들은 이제 대외정책을 바꿔요. 근데 물론 애초에 조선을 침략할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 그래서 일본이 한 번은 조선에게 자기네들을 황제로 높여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 조선이 그걸 거부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서계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의 기본적인 대외 지침은 조선을 정벌하자예요. 오케이? 그 시기를 계속 재고 있었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대원군은 직접 정치를 그만두고요. 고종이 직접 정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의외로 개화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통상 개화론자들도 계속해서 고종 보고는 개화를 하자, 개항을 하자, 개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도 조약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러니까 초기 통상 개화론자들이랑 고종이랑 좀 개항이랑 개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상황에 일본 배에 운요라고 하는 일본 배가 강화도 앞까지 옵니다. 그래서 대포를 빵빵 쏴요. 강화도 앞바다에서. 조선은 당연히 그거를 나가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운요가 대포를 빵빵 쏘면서 수교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서 당연히 일본의 수교를 받아들여요.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아? 아까 일본이 미 화친 조약 맺을 때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짓이랑 똑같죠. 일본이 그거 배워서 그대로 우리나라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 가서 대빵 빵빵 쏘면 조선 애들은 그거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개항해주겠지. 우리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그게 운요 사건이고요. 강화도 조약의 배경으로 운요 사건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결국 서양이 아니라 일본이랑 처음으로 개항,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고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입니다.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해요. 왜냐? 당시까지 조선은 청나라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어요. 즉 우리는 청나라한테 사대했어. 즉 우리는 청나라 따까리였어요.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정복하고 싶은데 탐내는데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이런 조약을 넣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청나라 보고 너네 한반도에서 발 빼, 우리가 차지할 거야 라는 게 담겨있는 내용이 저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했다라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계 항구를 개항합니다. 처음에 부산 개항하고요. 그 다음 추가로 원산, 인천까지 개항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안 측량권,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에게 넘겨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의 영사재판권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반대로 일본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고 우리도 일본에서 영사재판권을 인정받느냐? 그러지 않죠. 일본만 이걸 가져가니까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 하고요. 이 네 가지 조약 내용은 당연히 다 전부 싹 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다음
의의나 한계는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법에 입각한 조약에 들어갔다는 게 의의겠고요. 기존의 조공 착봉 관계에서 벗어나서 한계, 일본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했고요. 당시 조선 관료들은 이 수교, 무역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요구한 불합리한 조약을 그대로 다 인정해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일본과 체결한 부속 조약, 이것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몇 개는 저 뒤에 근대 경제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조일 수호 조교 부록. 강화도 조약 본명이 조일 수호 조교예요. 그에 대한 부록으로 두 가지 조약이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개항장 내에서 일본의 화폐 유통이 가능합니다. 조선 개항장에서, 즉 부산, 원산, 인천에서 일본 화폐 유통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조선 개항장 내에서 일본의 거류지, 거류지가 뭔지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에서 살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당시에 조일 수호 조교 부록에 따르면 일본인은 개항장 내 심리 이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해요. 즉 심리가 지금으로 치면 4km거든요. 이 반경 4km 에서만 일본 애들은 거주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이해하죠? 저 4km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개항장 내 4km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돼. 이해감? 다음 조일 무역 규칙. 조선과 일본이 무역과 관련된 규칙을 또 새로 체결을 하거든요. 조선, 여기서는 양국에 예쁘게 써줄게요. 조선의 양고기, 쌀, 곡식 이런 거잖아. 그걸 일본으로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시 조선인들은 바보여서 그 조선 쌀을 무작정 일본한테 넘겨주는 거에 동의를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고,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왜 들어갔냐면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넣지 않았어요. 조일 무역 규칙에는. 그러니까 조선의 쌀이 무한정으로 일본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조선 신하들은 이 무역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뭐 규정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저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라는 말도 사실 무역 규칙이 없고요. 무역 규칙에는 쌀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냥 막 가져간 거예요. 일본 애들이 조선 쌀을 자기네 일본으로. 이해가죠? 그게 양국의 무제한 유출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해감? 일본 수출 물품의 무관세, 일본 물건이 관세 없이 들어오고요. 일본 선박은 조선 항구에 배대면서 항국세 1도 안 내요. 무항세. 주차비예요. 주차비. 그러니까 항구 이용하는 비용, 항구에 배대는 주차비를 1원도 안 냈다고. 이해감? 이해가죠? 그리고 조약 무규칙. 그리고 수호조교에 대한 또 다른 규칙을 82년에 또 체결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아마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래도 일단 보면 아까 개항장내 조일 수호조교 부록에 따르면 개항장내 심리에서만 일본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잖아. 이거를 50리로 확장을 해줘요. 심리에 4km면 50리면 20km 정도죠. 그리고 이 82년 기준으로 2년 후 100리까지 확장을 해주자라고 합의한 게 조일 수호 조교 소각이고요. 마지막으로 80년에 체결한 게 조일 통상 장정입니다. 일본 수출 물품의 관세를 드디어 설정하고요. 저 무관세로 하니까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드디어 관세를 설정하고 저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을 설정해요. 이제 한 달 전에 일본이 쌀을 얼마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한 달 전에만 아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냥 한 달 전에만 쌀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이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다시 일본이 이제 쌀을 계속해서 조선으로 얼마를 가져갈 텐데 그 가져가기 한 달 전에만 쌀 가져가지 말라고 방공령을 선언하면, 조선이 선언하면 그 일본의
조선의 쌀이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그게 방공령이에요. 그러나 이때 이제 방공령을 얻어가면서 일본은 뭘 가져가냐면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때 82년에 조청상민 수juk 무역 장정 때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해줬거든요. 1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최혜국 대우에 따라서 일본 상인도 내륙 진출을 허용해요.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자, 싹 다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오케이? 내가 얘기했어. 이거 두 개 너무 중요하다고. 그 다음 미국과 수교.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하겠다. 아니, 오케이. 우리가 서양과 최초로 맺은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배경부터 보면 청나라가 미국과 수교를 알선해요. 왜냐하면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특히 러시아 견제가 심하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저기 이제 연해주에 붙어서 계속해서 자기 방해하는데 그게 좀 싫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선 책략이 조선에 들어온 겁니다. 이 조선 책략도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은 황준헌이라는 청나라 외교관이 만든 책입니다. 이때 김홍집이라는 사람, 조선의 신하가 글씨 진짜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조선에 유포를 했죠. 내용: 조선은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구를 견제하려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온 이후로 봤죠. 미국과 연합할 것을 제안해서 조선에서는 미국과 본격적으로 수교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고요.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에요. 첫 번째, 거중 조정입니다. 이 조약이 가장 중요해요. 조선이나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도와주자 라는 게 거중 조정입니다. 을사늑약 때 미국이 바로 뒤통수 쳐버리고요. 그 다음 수출입 물품에 관세를 설정해줘요. 조선 양국 수출 금지고요. 미국의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줍니다. 조약 체결 이후 미국의 외교관이 서울에 들어오는데 걔네를 전권공사라 하고요. 조선은 미국의 보빙사라는 외교사절단을 파견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밑에 기타 서양과의 수교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 부분은 잘 안 나요. 그냥 언제 했다, 누구랑 언제 했다고만 알아도 되고요. 미국과 수교는 당연히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 직접 먼저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풀지도 않고 내가 푸는 거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풀어보고 계세요. 나는 그냥 바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멈췄다가 풀고 듣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자, 그 다음 이제 풀었다 치고 여러분 내가 항상 문제를 풀 때 강조하는 세상기가 있어요. 문제는 그냥 딱딱딱 이게 정답 딱 찍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문제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온전히 여러분께 돼요. 첫 번째, 이 문제의 주제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관련된 내용인지. 두 번째, 여기 키워드는 이 문제에서 정답의 근거를 내가 직접 써보는 거야. 오케이, 정답의 근거.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 문제에서 알아갈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이 문제는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문제인데 대원군의 업적을 정확하게 알자. 이런 식으로. 그건 여러분들마다 다르겠죠, 포인트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직접 해보고 문제도 풀고 나는 직접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거랑 한번 비교해보면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 놓친 건 있는지 힌트는 잘 찾아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줄게요. 자, 철중이 죽고 왕을 이을 자손이 없자 흥성군의 들째 아들이 즉위하였다. 이에 대비를 높여 대왕 대비를 하였고요.
왕의 아버지 흥선군을 대원군이라 하였다. 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죠. 1863년입니다. 호주 참판 최익현이 왕에게 친정을 권하면서 직함도는 종친의 정치참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조정이 시끄러워지자 대원군이 권력을 놓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대원군이 하야하는 상황이네요. (1873년이다) 즉 이거는 봐봐, 가나 시기 사이에 들어갈 걸 골라야 되잖아. 근데 가는 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고 나는 대원군이 권력을 내려놓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 즉 이 사이는 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잖아. 이해가지? 그럼 대원군의 업적을 묻는 문제예요. 이해가? 그래서 사실 연표 문제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대원군의 업적을 묻는 문제예요. 이해감? 첫 번째, 척하비가 건립됐죠. 미국과 그게 뭐지? 신미양요 이후에 대원군이 척하비 건립했고요. 호포제 뭐를 해결하려고? 군정의 문란 해결하고 호포제를 실시했습니다. 대전 통편은 정조 때고요. 대원군이 만든 법전은 대전 회통. 조일수 조교는 강화도 조약인데 76년 즉 대원군 하야 이후에 체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해가죠? 내가 이 문제만 내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여줄게. 주제는 그러면 흥선 대원군 개혁 정치잖아. 각 키워드 흥선군 둘째 아들 그리고 흥선군을 대원군이라 함. 그럼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죠. 그래서 대원군 업적 자세히 알아두기.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알겠죠? 두 번째 문제부터는 여러분 셀프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1-2 미추진 이 사건에 대해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지도는 1812년 제작된 이쪽 일부래요. 여기는 당시 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하나가 척하비래. 척하비는 미국의 군대가 강화도 침입한 이 사건 이후에 전국 각지에 건립됐대. 미국이 쳐들어온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척하비가 건립했다. 그럼 이 사건은 뭐게요? 그리고 옆에 조선 정부의 통상수요 거부 의지를 담아냈다. 신미양요죠. 정답은 3번. 어제현 장군이 활약한 게 신미양요고요. 1번.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한 사건은 병인 박해입니다. 문수산성에서 군인들이 저항한 건 병인 양요. 누구게? 한성근. 남영군 묘가 도굴당하는 건 오프레트 도굴 사건.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한 사건은 병인 양요. 오케이. 자, 1-3번. 가에 들어가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 군함 운요가 허락 없이 강화도에 접근해서 어쩌고 일본이 조선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조선군이 경고 사격을 하였고 일본군은 함부 사격으로 초진을 파괴했대. 이어 일본군은 영종도에 상륙해서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대. 이 사건을 운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가가 됐는데 가는 뭐게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겠죠.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찾으면 되겠지. 첫 번째가 정답이 3번. 일본의 조선 해안에 대한 침략권을 인정했죠.
각 조약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일 통상 장정. 두 번째가 조일 무역 규칙. 은 조일 수 조요 프로. 여러분, 그래서 개항장 내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한 거는 수호조규 부록이고요. 이 거류지를 50리로 확장한 게 조일 수호조규 속약이야. 오케이? 그 표현의 구분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중 조정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 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4번. 유추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을 만나 조선의 보빙사절단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을 방문한 조선의 보빙사절단이 미국을 만나 미국 대통령을 만나 큰 절로 예를 표했대요. 이 조약 체결 후에 미국의 공사가 부임해온 것의 담례로 보빙사가 파병연이 되었네. 이 조약은 심지어 조선이 서양과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이네. 조미 통상.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조선 책령의 영향을 받았고요. 방공령 시행을 미리 통제할 것이 규정된 건 조일 통상 장정입니다. 3번이나 4번은 이제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데 3번은 재물포 조약이고요. 이거는 텐진 조약이에요. 이게 강화도 조약이죠. 조일 수호 조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 직접 스스로 공부 꼭 해주셔야 돼요. 이 강의 듣고가 끝이 아니라 매주 매일 복습을 해줘야 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내가 하는데 애들이 만약에 일요일에 수업을 했어. 그럼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전날에 토요일에 막 숙제를 해와요. 당연히 그러면 다 까먹죠. 그 사이에. 그러면 공부가 되겠어? 그러고서는 자기가 내용을 몰라서 숙제를 안 해야 돼. 당연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까먹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봐줘야 돼요. 응? 많이 볼수록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엔 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좋게 5단계로 구분을 했잖아. 매일 한 단계씩 하시라고. 오늘 거 했으면 내일은 가서 오늘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개념 읽어보기를 다시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설명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설명해보는 게 제일 좋아. 그 다음 내일은 오늘 배운 걸 다시 여러분들이 직접 앞에 거 보지 않고 그냥 써보세요. 그럼 빈칸이 있겠지. 그 부분은 내가 모르는 거잖아. 그럼 그 부분은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보세요. 기존에 처음에 썼던 볼펜이랑.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은 모르는구나. 다음에는 이 부분을 위주로 암기하면 되겠죠. 응? 그 다음 내일 모레는 선지들 다 채워보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 검정색으로 쓰고 두 번째 색깔 다르게 해서 쓰세요. 세 번째는 내일 모레 다음 날은 이제 연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는 거야. PDF니까 지우고 반복 계속해서 해야 하세요. 계속해서. 아시겠죠? 이래도 그래요. 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어줘야지. 여러분 항상 응원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매일 조금씩 하면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주는 이제 2단원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파트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안녕.